왜 아무도 모르는 작가의 작품을 선택을 하냐, 드디어 이 유튜브 채널을 포기하는 것이냐, 영상도 너무 드문드문 올리는데 저는 언제나 이 채널의 국제적인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작품들만 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200년 후, 300년 후에 봤을 때도 살아남았을 작품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책인 인간의 조건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직업이라고 일컫는 위험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않고 사회적인 명예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일들을 직접 체험을 해서 썼는데, 이게 뭐 오이농장이라던가 그 바닷가에서 어선에서 일한다던가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던가 주유소, 편의점 이런 일들을 해서 정말 생생하게 그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어떤 환경에서 밥을 먹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삶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그 마음 상태, 어떤 순간에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 지점까지도 가는 게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그 현장을 기록한 엄청난 책이었고요. 인간의 조건은 근데 한동안 절판됐다가 최근에 퀴닝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복간이 됐어요. 그 이후에 나온 책은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인데, 돼지고기 농장, 계란 농장, 닭고기 농장, 개고기 농장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쓴 책이고요. 이번에도 노동 르포예요. 첫 번째는 콜센터, 땅콩버터를 시켰는데 안 온다 했을 때 우리가 전화를 해서 왜 택배가 안 오냐 뭐 이런 거를 소위 고객센터라고 말하는 곳에 전화를 하면 누군가 받잖아요. 한 공간에서 수십 명이 그 전화를 받고 있는 그런 콜센터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콜센터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택배 상하차 일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뷔페에서 요리를 하는 일을 또 겪었고, 마지막이 빌딩 청소예요. 콜센터 챕터를 읽으면서 진짜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한 지점이 뭐였냐면요, 내 노동이 어느 정도 좀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동료랑 잠시 상사 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잠시 짬내서 좀 땡땡이 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사각지대라는 게 없는 그 CCTV와 내가 하는 모든 그 일 자체가 다 기록되고 있고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언제 무슨 전화를 받았고 내가 그 전화를 받기까지 몇 초가 걸렸고, 그 정말 그냥 땡땡이라는 게 불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직원 대부분은 같은 빌딩에서 마주치는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단 한 명도 없을 때에만 선택할 수 있는 옷차림이었다. 이게 뭐 롯데마트인지 쿠팡인지 알 수는 없는데, 회사에서 고객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해주기만 하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개선을 하면은 이렇게까지 고객들이 화날 일이 없는데, 그럼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고객들의 불만이 이거다라고 전달해서 올릴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있냐 했을 때 이 책을 보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융통성 없는 업무 프로세스와 엉성한 홈페이지 시스템의 틈새를 상담사의 사과로 덕지덕지 발라 메꾼다. 그래서 대대적인 수리 없이 그냥저냥 굴러가게 만든다. 이 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고객에게 들었던 말이 퇴근한 이후에도 떠오른다. 한 명, 단 한 명이 막 증오를 폭격하면은 그게 회복이 안 돼요. 불안과 짜증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일반적인 상태가 된다. 일을 그만둔 후에도 완전히 예전처럼 되돌아가지는 못한다. 이 일은 사람을 뿌리까지 바꿔놓는다. 공무원들 중에 이제 민원 담당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거를 알고 제가 되게 놀랐었거든요. 시사인 기사에서 보고 알게 되었는데, 이 콜센터가 아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는 곳은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가 있다고 쳐요. 뭐 김지은 상담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담사가 뭔가를 안내했던 그 고객이 그 안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해서 다음날 다시 전화를 왔는데, 그 전화를 제가 받았을 때 김지은 상담사 연결해주세요 했을 때, 약간 여기서 이제 동료들 사이에 있는 의리가 뭐냐면, 김지은 상담사한테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 영웅적인 면모를 발휘하는 것도 있고요. 고객이 찾는 상담사 있으면 바로바로 다 연결해주는 그런 재수없는 동료도 있고, 삶의 허무함을 몰아내는 감각이 분명 우리가 하는 일에 녹아 있었다.
다만 그 감각을 경험하기 위해선 거대한 원석에서 참깨만한 다이아몬드를 추출할 때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감정을 낭비해야 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밖에서 이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와는 다르게 우리가 유한하게 보유한 에너지의 일부였다. 노동이라는 건 내가 어떤 대가를 받잖아요. 돈을 받기도 하는 거고, 그 돈을 떠나서라도 뭔가를 해냈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 그 보람의 빈도가 내가 너무 크게 유린당하는 그 기분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희소하게 오는 거라면 이건 사람이 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다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고객들은. 근데 이거를 내 일처럼 느낄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괜찮은 기분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근데 그러지 못한 환경에서 정말 밀려드는 그 들어오는 전화를 엄청 빨리 받아야 되고, 눈치를 보면서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일하면 당연히 아 씨발 이게 내 일이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윗사람이 막 화를 낼 때 상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관리자 역할이 그렇잖아요.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걸 위해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이랑도 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두 개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민주적이지 않아서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별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어찌됐든 고객들은 자신들의 분노에 적당한 자리를 찾아줬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얘기해야 하나?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 두 번째, 택배 상하차 일이었어요. 천장에는 대형 팬이 후덥지근한 공기를 식혀줄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속도로 돌아갔다. 일터의 온도가 몇 도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법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 힘들어. 왜냐면 사람들이 다 박스 위에 송장을 붙이는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들이 옆면에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밑에 붙이고 그래.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는 다음에 뭔가 택배 보낼 일 있을 때 그 송장을 위에 붙이는 것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구나. 짐은 무조건 빨리 내려야 한다. 속도 말고 다른 기준은 없다. 보다 보면 그 켈로치 영화 미안해요 리키도 많이 떠오르는데, 사람이 이걸 이 속도로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냥 다 하고 있고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너 못하겠으면 가. 왜냐면 너 말고 일할 사람은 널렸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정확하게 한 군데에 모두가 이렇게 속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용 구조 때문에라도 노조를 만들기도 힘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배상받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그런 어떤, 사실 이 책의 아쉬운 점은 그런 점들은 다루지 않아요. 어떤 법적인 거나. 여기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기 뷔페에서 회식 중인 고등학교 씨름 부원들처럼 먹는다. 그래서 정말 그냥 육체를 진짜 빡세게 써야 되는 일인 게 느껴지고, 그 일의 리듬이나 그 템포 같은 거에서도 음악성을 느낄 수 있는 게 한승태다. 까대기는 남은 수명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이다. 자신의 육체 안에 품고 있던 생명력을 레몬즙 짜듯이 쥐어짜내서 그 대가로 먹고 사는 일이다. 네, 누구든 사실 뭐 삶을 팔아서 우리가 밥을 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얼리 케이스를 만드는 데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거리두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결혼식을 안 해서 그러면 주얼리에 대한 수요도 줄잖아요. 그래서 주얼리 케이스에 대한 수요도 준 거죠. 그래서 공장이 문을 닫고 마지막에 월급도 밀리고 뭐 여기까지 오게 됐다 하는 사람을 있었는데, 정말 모든 것이 연쇄적이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 안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주얼리 케이스 공장이 망하는 것까지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동료랑 얼마나 그 합이 맞는지가 진짜 또 그 노동의 효율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걸 어떻게 묘사하냐면, 구명정에 의지해 바다를 표류하는 두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서로를 잡아먹고 싶어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몸을 써야 돼서 밥을 많이 먹어야 되긴 하는데, 또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식곤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 묘사가 레일 소음마저 자장가처럼 들리는 시간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지는데 새벽 5시는 넘어야 정신이 좀 돌아온다.
졸음이 쏟아질 때는 아래 위 눈꺼풀이 N극과 X극을 띈 것처럼 달라붙는다. 눈을 뜨는데도 근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일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다가도 그 일당이 이제 들어오는 걸 보면은 이거 할 만한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출근을 하게 되는, 일을 하고 나와서 보는 일출은 을 너무 아름답게 묘사해요. 여기 147쪽 한 페이지 전체를 전 다 밑줄 그었는데, 새벽 근무를 마치고 접하는 아침 햇살은 일종의 개안의 경험이다. 아침 햇살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 본 것 같다. 이때의 햇살은 내리쬐지도 쏟아지지도 않는다. 폭발한다. 비타민 D와 꿀을 섞어 만든 조명탄을 바로 눈앞에서 터뜨리는 것 같다. 나는 생에서 이런 일출을 본 적이 없구나를 느끼면서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진짜 매 순간 닥쳐오는 새로운 일을 그냥 계속 쳐내야 되는, 너는 도구다. 회사가 필요한 결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망치나 드라이버 같은 거다. 그것들보다 다루기 어렵고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본질은 도구다. 이 일이 우리의 존재에 일깨우는 감각이 그것이다. 엄청나게 엄격한 관리자가 한 명 있었어요. 막 되게 포스가 있고 엄격하게 누구가 조금이라도 속도가 더뎌지면 이러면은 너 집에 보낸다 막 이렇게 이 하던 분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는 장면에서 방금 끝난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한 사람에게만 보일 수 있는 애정과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와 몸짓이었다. 그의 몸짓에서 세상이 나의 가치를 눈여겨봐 준다는 느낌이 전해졌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인생이 조금 덜 외롭고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다. 까대기 선배 석구 형님이 진짜 뭐 하던 사업 다 망하고 최고의 보루로 여기 와서 일을 했는데 땀 뻘뻘 흘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와서 그 햇빛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 살 수 있겠다. 충분히 살 수 있겠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게 참 희한해. 밤새 술 퍼마시다가 해 뜨는 걸 볼 때는 세상에 그렇게 비참한 게 없는데 내가 너무 별 볼 일 없고 쓰레기 같고 이렇게 또 하루 사느니 그냥 콱 뒤져버리는 게 낫겠다 싶은데 일 끝나고 해 뜨는 걸 보면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으면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내일 또 오자.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그렇게 지금 2년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화를 하거나 타자화하지 않고 이들이 느낄 수 있는 긍지나 이들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일지를 진짜 구체적으로 잘 써뒀고, 제가 작년에 읽었던 노가다 칸타빌레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도 만약에 이 택배상하차 챕터를 재밌게 읽으셨다면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 책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쓴 르포인데, 아파트 어떻게 지어지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저희. 그 책을 보면 어떻게 그 틀을 만들어서 진짜 도자기 만들듯이 거기 시멘트를 붓고 어떻게 벽이 만들어지고 계단이 만들어지고 비상계단이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고, 각 그 노동의 종류나 그 뭐 나무 일을 하는 사람, 납땜 일을 하는 사람, 용접하는 사람 다 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그 다양한 다채로운 긍지를 알 수 있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챕터는 뷔페. 약간 제가 봤을 때 애슐리나 관동별곡 아닌데 그 뭐죠? 자연별곡? 그런 뷔페에서 이제 일을 한 것 같은데, 한승태가 굉장히 그 요리에는 전혀 관심이나 소질이 없었구나 이 일을 하기 전까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더워요, 그 환경이. 그리고 위험하고 그 튀기고 삶고 계속 하니까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냥 갑자기 출근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참다가. 뷔페는 음식 낭비가 유달리 많은 형태의 식당이다. 일반 식당은 손님이 먹다 남긴 것만 버리면 되지만 뷔페는 설령 마감이 30분도 안 남았다고 해도 모든 메뉴가 일정량 이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일하기 부적합한 사람은 위생관념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멀쩡한 음식이 버려지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저거든요. 저 멀쩡한 음식 버려지는 거 못 참아서 그냥 배 터질 것 같아서 다 먹고 그런 사람인데, 이거 읽으면서도 전 너무 괴로웠어요. 드라마 더 배우도 있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보일링 포인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홀이랑 주방이랑
약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책에도 나오는데 일단 홀에서는 막 컴플레인이 들어오잖아요. 빨리 해라, 왜 안 나오냐. 근데 주방은 또 주방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너 그런 그 고객들 상대해주고 달래주는 게 니네 일인데 왜 우리를 닥달하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 야무진 그 이제 주방과 홀 사이에 비무장지대 역할을 하는 조윤진 씨가 나오시는데, 이 조윤진 씨 보면은 거의 약간 신격화됐어요. 엄청 능력치가 엄청나요. 근데 이 조윤진 씨가 정작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밥에 고추장을 이렇게, 그것도 다 먹지도 못하고 막 비벼 먹는 그 장면이 너무 역설적이었고요. 주방에선 재료나 도구 위치를 바꾸는 게 권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주방에서 재료 도구의 위치는 조리법의 일부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편하고 효율적이라서 물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내 입맛엔 이게 더 낫다면서 내 마음대로 조리법을 바꿔서 음식을 만드는 것 같은 행위다. 주방에서 뭐 물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그 거의 하극상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주방에서 함께 일하면 가족이 되거나 원수가 된다. 이 썩을 놈의 이 민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는 내 심혈관 질환 기록들이 알고 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사이코는 사이코끼리 통한다는 슬픈 진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재정적으로 식당을 떠받치는 것이 인터넷 리뷰라면 물리적으로 식당을 떠받드는 것은 직원들의 손목이다. 학교 급식 조리실이 있잖아요. 초중고도 그렇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그들이 노동 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주장하고 했을 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를 10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봤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기사가 나온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사람이 힘드니까 그냥 사람 안 쓰고 로봇을 이제 쓰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사람한테 더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인 게 아닌가? 식당 일이란 게 당연히 힘들고 짜증나지만 요리하는 데 푹 빠져있다 보면 드물지 않게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순간들과 마주친다. 기본적으로 요리하는 재미라고 한다면 맛을 창작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내 가슴에 와닿았던 즐거움은 연결의 감각이다. 홀로 주방을 지키는 날에도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다 보면 누군가와 만족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는 기분이 든다. 서울 변두리 지하 주방에 처박혀 있어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시끌벅적하게 어울리고 있는 것 같다. 이자카야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막 엄청 정신없고 계속 서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보면은 그 공간에 있는 모두가 즐거워하는 게 느껴져서, 그 이제 손님들이 다 막 술 먹고 다 즐겁고 기분 좋고 막 하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먹고 우리가 즐겁고 마시고 하는 이곳이야말로 이 도시의 중심이 아닐까? 그냥 한 도시의 심장은 식당이다 라는 생각이 정말 저절로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주방에서 감수해야 할 온갖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주방의 열기가 주는 희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한 짓이 되리라. 요리 말고 내게 이런 느낌을 주는 일은 글쓰기뿐이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스트레스의 원인은 그 속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강박에 차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적응하기에도 힘들고, 음식이 넘쳐나는 벽 뒤에서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남겨둔 주방장의 시뻘건 밥그릇. 마지막 챕터 빌딩 청소. 이 챕터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 일의 특이점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노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라서 작가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채용하기까지 꽤 힘들었는데, 채용이 되기까지 청소부들의 휴게 공간, 제대로 된 휴게 공간이 없어서 일어서기도 힘들어서 구부려 있거나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좁고 갑갑한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얼룩만 닦아내면 한 대랑 안 한 대랑 차이가 나서 오히려 닦은 데가 얼룩처럼 보인다고. 어떤 철판이든 일단 걸레를 댔으면 그 판은 다 닦아야 돼. 그래야 깔끔해 보여.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단 말이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습식 카페 청소기, 리스킹, 마포, 걸레, 유리칼, 돌돌이, 물차, 코랄, 6, 5, 플라스틱 빗자루, 쌀이 빗자루, 먼지떨이, 스크래퍼, 2단봉, 3단봉,
엄청 많아요, 진짜. 이렇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불륜 파티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저 나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모두가 뭐 서로 다 맞바람이고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던데, 평범한 일만 하던 사람들이 옷에 남은 울긋불긋한 얼룩을 바라보며 거기서 풍겨오는 쓰레기 냄새를 맡으면 자신이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생각을 떨치기 쉽지 않은 노릇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끝내 버틴다. 자기 현미는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월급 150 받겠다고 무릎이 바스라지도록 짬밥통을 들어올리고 온몸에 음식 쓰레기 국물을 묻혀가며 일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같은 배를 탄 동료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우리 사회가 명예라는 개념을 이제 부여해주는 일들, 뭐 소위 말해서 사자 직업, 검사, 변호사, 의사, 뭐 창창한 앞날, 전도유망한 미래, 떳떳한 뭔가 자랑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랑 결부시키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는 게 웃기게 느껴지고, 왜냐면 모든 이 노동에 다 숭고함이 있는데 왜 누군가는 좀 덜 떳떳한 것처럼 그 감각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될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도 들고요. 별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이제 쓸만한 게 있으면 각자 다 가져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쓸만한 건 다들 알뜰하게 챙겨간다. 포도주 잔은 작은 꽃 심는 화분으로 쓴다고 하고, 뭐 인터넷서는 빨래줄로 쓰고, 담배는 뭐를 피우고. 젊은 사람이 많은 일터에서는 이제 좀 친해지면은 하는 사적인 질문이 연애하냐 이거라면, 여기서 보면은 이 노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누가 새로 오잖아요. 그럼 이제 좀 우리 친해졌다, 이제 좀 사적인 질문 해도 되나 싶을 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양치는 살아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건물 밖에만 머무르는 비는 없다는 점이다. 비는 저돌적인 방문방명처럼 어떻게든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고야 만다. 차에 묻어서, 우산에 묻어서, 옷에 묻어서, 구두에 묻어서, 배달 음식에 묻어서 빗물은 건물 내부로 꾸역꾸역 반입이 된다. 추우면 유리가 물을 안 먹어. 닦아내도 물기가 그대로 남아. 날씨나 온도에 따라서 쓰는 물의 양이나 이런 게 다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작가도 이 완벽주의 마인드에 서서히 젖어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뭔가 이 유리를 닦고 나서 조금의 결점도 이제 이 사람한테도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너무 찝찝하고, 막 이때의 찝찝함은 의사가 수술용 가위를 환자의 간과 십이지장 사이에 놔둔 채로 상처를 봉합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비교할 수가 있다. 이 일은 지극히 단순하기에 이 일을 수행하는 인간에게 부여하는 의미에 조금의 모호함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해서 끝마친 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자괴감은 들지 않는다. 우리는 그날그날의 결과물에 떳떳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작은 세계 속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이 작가의 마지막 챕터가 있는데, 정말 저는 이 챕터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글 쓰는 사람, 이 사람 진짜 글 쓸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명문이고, 아들 얘기도 나오는데 아들도 진짜 너무 거물이 될 것 같은 대단한 인물인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거의 팬 서비스처럼 느껴졌거든요. 여태 한승태의 글을 따라온 이제 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됐고, 그런 것들을 쫙 나열해줘서 오직 나에게만 말을 거는 듯한 아름다움과 마주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기쁨이나 감동이 아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삶이 극도로 단순해지는 것을 느낀다. 삶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의미가 없는지가 명확해진다. 인생의 온갖 경우의 수가 말끔히 사라지고 단 하나만이 눈앞에 남는다. 바로 그 아름다움에 응답하는 일이다. 이거는 창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정말 무릎을 치면서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자기가 뭔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응답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종류의 노동이든 노동은 진짜 대단한 거고 뭔가 재밌는 거다
한탕 크게 해서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걸 보면은 그냥 진짜 나랑 맞는 노동, 내가 좋아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노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것만큼 짜릿하고 도파민 도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생각이